제 수업은요, 사실은 예습을 안 하고 오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습만 잘하시면 되는데, 요번 반 학생들은 이제 앞에 저 7, 8회 했던 거 찍은 거 동영상 보기로 하셨으니까 사실은 예습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오늘 수업 들은 상태에서 동영상 들으면 복습이잖아요. 그걸 들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예습을 안 하고 오셔도 수업 듣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관계없고, 대신에 복습은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공부 요령 1시간짜리 특강을 하면 그 안에는 자세히 복습하는 법 이런 거 다 해드렸지만,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복습을 언제 하는 게 유리하냐. 수업 끝나고 뭐 집에 가서 한다,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오후부터 한다, 어떤 사람은 주말에 한다. 복습은요, 만약에 오늘 3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수업하면 복습 시간이 3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리고 주말에 가면 3시간 넘게 걸려요. 하루만 지나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바로 해도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쉬는 시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쉬는 시간. 그러니까 앞에 1교시 끝났잖아요. 그럼 1교시 그 수업 들은 거 1시간짜리를 복습하면 10분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분 이상 쉬어요. 한 15분 정도 쉬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안에 복습도 하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복습하시면 시간도 짧고 훨씬 효과가 높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죠. 한번 쭉 읽어도 되지만 좀 생소한 거나 좀 중요한 거를 손으로 옆에다가 다시 쓰시는 게 좋아요. 손으로 써서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오늘 공부를 여기서부터 요만큼 했잖아요. 내일 공부하실 때 보통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은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모레는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오늘 여기 하고 내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돌아가서 또 어차피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봤던 걸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이어서 가기 때문에 여기도 이해도 잘 가고 훨씬 더 빨라요. 정리하는 시간 훨씬 빠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참 지나고 나면 여기는 10초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그쵸? 대부분 다 아는 거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공부하는데 지장을 안 줘.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은 며칠 지나면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럼 공부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동영상 다시 보거나. 그게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배운 거를 그냥 내 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또 보고 모레도 또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냥 1회독만 끝나도 거의 어떤 걸 뭐 수십 회독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 모든 공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시간도 안 뺏긴다.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자, 저희가 앞 시간에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한다. 외부 환경 분석은 OT 분석으로서 나한테 외부 환경이 기회냐 위협이냐 이걸 분석하는 것이고, 내부 환경 분석 SW 분석으로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 환경 분석 도구로서 제일 유명한 거는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이라는 거예요.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이라는 것인데, 이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Five Force 모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Five Force 모델.
이 force는 그냥 5개의 힘 아니면 뭐 세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자, 이 그림 안에서 요거는 다시 앞으로 가셔야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2페이지. 자, 이 그림에서 이 세로로 3개, 얘네들을 우리가 수직적 요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수직 요인이다. 근데 수직이라고 하면은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여기는 기존 경쟁자라고 일단 쓰지만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여기는 제조하는 파트. 여기는 구매자라고 쓰지만 그러면 여기는 판매 파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직이란 말, 수직이나 수평이란 말을 많이 쓸 건데 수직이 더 중요합니다. 수직이 뭐냐면 원재료 공급, 제조, 판매. 이 흐름을 우리는 수직적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수평은, 자, 수평은 같은 레벨을 말하는, 같은 레벨. 그러니까 제조는 제조끼리, 판매는 판매끼리 같은 레벨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고려할 5 force로서의 수평적 요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재적 진입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대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5개 세력이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를 분석하는 게 이제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인데, 예를 들면 어떻게 분석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 경쟁자가 많다. 그럼 나한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많다. 그럼 이제 위협입니다. threat. 그럼 같은 내용으로 공급자가 많다. 공급자가 많으면 나한테 기회입니까, 위협입니까? 얘는 또 기회죠. 나한테 팔겠다는 데가 많기 때문에 나는 골라서 살 수 있고, 나한테 유리한 데를, 그죠?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자세 취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회고. 그럼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많다면 이게 기회입니까, 위협입니까? 그때도 기회지. 나한테 사가겠다는 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때도 골라서 팔 수 있고 가격을 좀 높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이걸 우리가 흔히 장치산업이라고 하고, 장치산업이라고 하고, 또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사업,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에서는 기존 경쟁자를 분석할 때는 나한테 기회일까 위협일까?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장치산업의 예로는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걸 주로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이런 산업의 특징은 대량 생산에서 원가 절감. 규모의 경제라는 건 대량 생산.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서 원가 절감 또는 가격 경쟁 하는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해하신 다음에 거기다 크게 쓸게요.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그리고 장치산업 또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산업. 자, 이럴 때 기존 경쟁자 분석할 때 이게 나한테 기회일까 위협일까,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기회냐 위협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고, 특히 불황기일 때, 좀 단서를 또 좀 좁혀갖고, 자, 특히 불황기일 때 이런 장치산업에 존재하는 기존 경쟁자들은 주로 가격을 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엄청 낮출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경쟁을 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이렇게 낮추는 이유는 뭐냐? 불황기는 소비자들도 소득이 적고 어려우니까 소비자들한테 혜택 주는 거냐?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런 쪽 아니고 가격을 아주 대폭 낮춰요. 과감하게.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대답이 이거는 경쟁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쟁사를 넘어뜨리는 게 목표인 거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출혈 경쟁이라고 해요. 출혈 경쟁. 같은 말인 거지. 출혈 경쟁이라고 하죠. 손실 보면서까지 경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혈 경쟁을 왜 하냐? 왜 하죠? 나도 손해고 사실은 쟤도 손해 나거든요. 나도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이제 손실을 봐요. 그럼 나도 손해 나고 쟤도 손해 나. 근데 왜 이런 경쟁하지? 경쟁사가 무너질 때까지. 그죠? 그럼 누가 이기냐? 총알이 많은 회사가 이기냐. 총알이 많다는 거는 자금 여유가 있는 회사인데 이걸로 성공한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한 3위권, 5위권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얘네가. 요거 경쟁을 어디서 했냐면 반도체 시장에서 했는데 반도체 회사가 원래 전 세계에 되게 많았었어요. 대만에도 있고 저 독일에도 있고 저 반도체 회사가 많았었는데 이 반도체는 참 특이한 게 경기가 5년을 터울로 화랑과 불황이 반복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5년 동안 화랑, 5년 동안 불황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히 불황기에 가격을 대폭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56 디램이 뭐 1달러인데 512 디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능 2배가 됐잖아요. 근데 가격을 뭐 1달러나 뭐 0.8달러 이렇게 확 낮추는 거야. 아예 더 좋은 게 나왔는데 낮춰버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낮추면 상대방도 낮추지 않으면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다 낮춘다고. 낮추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남냐면 삼성이 남아. 왜? 다른 회사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만들어 파는 회사이고 삼성은 반도체 전에 가전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었거든요. 가전에서 남는 거하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울이 5년 터울이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다 없어지고 전 세계 반도체가 삼성하고 SK, 물론 이건 메모리, 비메모리 좀 시장이 다르지만 삼성하고 SK가 세계 1등, 세계 2등 하면서 둘이 합쳐서 60%, 점유율이 60%가 넘어 70% 가까이 돼.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나라 세계 1등이에요.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주로 하는데 요런 거를 동물 이름을 빗대 갖고 무슨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 뭐라고 하지? 이런 걸 치킨 게임이라고.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치킨 닭이잖아요. 닭 치킨. 미국에서 이게 서양에서 젊은 애들이 어떤 게임을 주로 하냐면 자동차를요 외길에서 저쪽 끝에서 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속력으로 서로 몰고 가요. 상대편을 향해서. 그러다가 이게 부딪히면 둘 다 즉사하는 거예요. 정면 충돌하면. 근데 겁이 좀 많은 사람이 핸들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안 돌린 애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면은 그거 차를 줘야 돼. 차 따기 내기라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 죽나 나중에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하는 그런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서양 옛날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기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전제 개싸움 막 개떼처럼 싸움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딱 대표로 나와가지고 저쪽 우리 쪽하고 이제 한 명이 나가고 서로 긴 창 들고 막 상대편에 달려가면서 그런 거 장면 보신 적 있죠?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걸 주로 치킨 게임이라고 이제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런 이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가격을. 소비자 혜택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 무너뜨리고, 경쟁사 무너지고 나면 가격 올리면 다 복구돼요. 1달러 받던 거 4달러 받으면 돼. 다 복구된다고. 그렇게 갖고 성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좀 따라오면 확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난공불락의 그런 자리를 차지한 거다. 그런 게 이제 삼성의 사례인데, 자, 그러면 대답입니다.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고정비는 영어로 fixed cost,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장치산업, 규모 경제가 나타난 산업은 기존 경쟁자를 분석할 때 기회일까 위협일까? 그럼 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 그죠? 엄청난 경쟁을 하니까 이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장치산업, 즉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그런 산업일 때 나한테 기회일까 위협일까? 이때는 또 기회예요. 왜? 잠재입자가 쉽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제 못 들어오지. 겁나서 못 들어와요.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은
어디도 못 따라요. 삼성과 SK가 잡고 가는 거예요. 뭐 진짜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쉽게 못 들어오니까 잠재적 진짜를 분석할 때는 기회인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영학이라는 게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많으면은 여기는 위협인데 여기는 기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산업이면 여기는 위협인데 여기는 기회. 그냥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외워갖고는 헷갈려서 안 된다. 여러분이 또 공부량이 좀 많습니까? 딴 거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에서라도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을 줄이고 이해를 통해서 시험에서 순발력으로 푸셔야 되니까 수업 시간을 잘 이해하셔야 돼. 아, 여기는 T고 여기는 O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심화 교재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나눠 드릴게요. 다양한 정리에는 표가 있어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5 force model. 이 5개 세력이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 분석하는 것을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을 하고, 얘는 단점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또 하나는 정태적이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이 산업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왜 단점이죠? 너무 분석 대상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경쟁 대상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연구하면은 그만큼 낭비 요소가 많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보안학에서 나온 도구가 전략군 분석이고요. 전략군 분석. 얘를 보안학에서 나온 도구가 동태적 산업구조 분석, 산업구조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략군 분석을 먼저 설명드리는데, 이 전략군 분석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 시장을 해볼게요. 자동차 시장 하면 자동차 시장 자체가 몇 개의 성격이 다른 전략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동차 시장 전체 자동차 시장을 분류하는 그 기준이, 여기는 품종이라고 하면 품종, 여기는 가격이라고 해요. 가격.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는 위치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품종은 다양하지 못하지만 대량 생산 통해서 저가 경쟁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연 700만 대 정도 생산량 그 캐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계열사인 기아도 여기 있고 삼성도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일본의 도요타라는 회사는 여기 어디 있어요, 위치가. 그러니까 품종도 다양한데 가격도 저렴한 쪽의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 자동차 대리점 가시면, 이게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 가시면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진열돼 있나요? 뭐 서너 대 정도 돼 있잖아요. 그냥 일반 승용차 종류 중에 뭐 대형, 중형, 뭐 소형 이렇게. 그 다음에 SUV 계열 한두 개. 그잖아요. 근데 도요타는요, 제가 동경에 예전에 한번 놀러 갔는데 보니까 도요타 빌딩에 가면은 건물이 1층부터 한 5층까지 돼 있는데 한 층에 한 100대 가까이가 진열돼 있는데 층마다 다 돼 있어. 그리고 거기 막 자동차 관련된 오락 뭐 이런 놀이시설 되게 많아요. 거기 관광지가 됐죠. 거기를 들르는 게 그 정도로 다양해, 여기가. 근데 그런 식의 회사들이 이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아주 품종도 다양하면서 저가 경쟁하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또 해외에 보면 뭐 부가티, 이건 회사 이름은 아니고 그냥 브랜드 이름인데, 부가티라든지 뭐 롤즈로이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더라? 뭐 하여튼 있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유명한 그런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요, 가격대가 얘 한 20배 정도 돼요. 20배 넘는 것도 많아요. 뭐 30억, 뭐 50억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 그런데 그러면 이쪽 자동차 시장 소비자랑 이쪽 자동차 시장 소비자 겹쳐야 안 겹쳐요? 절대 안 겹치지. 관심도 없어. 이거 살려는 사람 여기 보지도 않고 이걸 사는 사람 여기 보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전략군으로, 나랑 같은 전략군,
여기를 연구하면은 시간도 비용도 많이 절약하면서 나의 어떤 진정한 전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을 좀 보완했다라는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기 이제 정태적이라는 문제점 뭐냐면 어느 한 시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태적이라는 건 현재 시점에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현재 시점의 공급자, 현재 시점의 잠재적 진입자 이걸 이제 보는 게 정태적인 건데 사실은 전략은 앞 시간에 봤지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태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세 가지 축으로 그래서 하나는 왓축, 왓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으로 경쟁하느냐 그 다음에 후축,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느냐 하우축, 그래서 어떤 기술로 경쟁하느냐 이 세 가지 3차원 또는 세 축으로 경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동태적 산업구조 분석이라 합니다. 요거는 사실 심화 개념이라서 제가 기본반에 안 했던 건데 지금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를 지울게요. 찍으실 분 찍으시고 아니면 여기 지우고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여기 보여요? 그럼 여기서 할게요 일단은. 자, 동태적 산업구조 분석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경쟁자를 분석하는데 세 축을 사용한다. 첫 번째가 왓축. 왓축은 어떤 제품으로 경쟁하느냐. 두 번째가 후축.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느냐. 세 번째가 하우축. 어떤 기술로 경쟁하느냐. 이게 이제 3차원 그림이 된 거잖아요. 이걸 갖고 경쟁을 분석하는데 이거를 또 1차원 확장 그 다음에 2차원 확장, 3차원 확장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1차원 확장의 예로 아마존을 제가 들어보고 2차원 확장으로 도요타 들어보고 3차원 확장으로 애플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보는데 자 아마존으로 설명드리면 아마존은 자, 책입니다. 책을 펼죠. 후를 제가 후하고 하우를 바꿀까? 후랑 하우를 바꿔볼게요. 위치를. 여기다가 후 쓰고 여기는 고객 하우 기술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여기가 책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고객은요 고객은 독자 이렇게 쓸게요. 독자. 그 다음에 하우는 그동안 오프라인 서점이었어요. 오프라인 서점. 근데 아마존이 최초로 하우를 바꿨어. 어떻게? 온라인 시장으로 바꿨어. 확장했어. 온라인 시장으로. 그쵸? 그러니까 시장이 요만했던 게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음악 소비도요. 예전에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음악을 소비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안에 10곡 정도가 들어있는데 두 번째 곡, 세 번째 찾기가 진짜 힘들어서 그냥 막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전에 전축이 있어. 전축.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CD, DVD 이렇게 나오다가 그때까지는 10곡짜리 묶음으로 샀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10곡 묶음을 사면 10,000원 정도 했었어요. 10,000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곡 단위로 살 수 있잖아요. 쪼개갖고 디지털화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시장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지. 옛날에 10,000원짜리 사는 게 진짜 힘들어가지고 특별한 날만 샀거든요. 우리가. 누구 뭐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좀 생일 선물이나 이럴 때만 사갖고 막 소비했었거든요. 요즘에 그냥 아무 때나 사고 싶으면 그냥 몇백 원 갖고 살 수 있으니까 시장이 확장되잖아요. 근데 이 커진 시장을 누가 다 잡았다? 아마존이 다 잡았어요. 그쵸? 시장을 확장한다고. 이거 우리가 미래를 보면 이 시장 안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고.
거기에서 아마존이 이걸 다 차지하니까 전체 서적 시장도 거의 50% 이상 육박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요타. 도요타는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왓차원. 왓차원은 뭐냐면은 자동차인데, 그동안은 대형 승용차. 응? 그 다음에 고객. 고객은 가정, 이렇게 보여요, 가정. 그 다음에 기술. 기술은 소품종 다량 생산.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 또는 연속 생산, 다 나중에 배우는 용어인데요. 이런 생산하다가 이 도요타라는 회사가 최초로 지트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합니다. 지트. 자, 지트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이걸 가지고 소형 승용차 시장을 새로 개척한 거예요. 소형 승용차. 그러니까 이제 원래 미국 사람들은 대형 승용차 위주로 소비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뭐 물건 사러 갈 때도 막 2-3시간 차 타고 가서 거기서 2-3시간 장 보고 2-3시간 오면은 하루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치를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를 걔네들은. 그래서 냉장고도 크고 아이들도 라이딩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큰 차 위주로 소비하다가 소형 승용차가 나오면서 16살인가 18살 넘어가면 애 사주고 그냥 사주고 그럼 나 자유롭고, 그런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커졌어. 이만큼 커졌는데 이걸 거의 도요타가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1등이 됐지, 얘네들이. 뭐 지금은 1등 아닐지 몰라도 1등 아니면 2등 정도 해요, 도요타가 아직도. 그 정도로 시장이 커지면서 성장한 사례가 있고, 애플로 예를 들면 애플은 어떤 제품이냐 그러면 여기는 초기에는 대형 컴퓨터인데 이거는 서버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형 컴퓨터는 고객이 누구냐면 기업 아니면은 대학이나 기업이나 대학 이쪽에 연구 목적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쓰였었어요. 그러면서 기술은 매크로 프로세서예요. 매크로 프로세서. 프로 쭉. 그러다가 기술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합니다. 그랬더니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PC. 그쵸? PC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요? 개인이 사, 개인. 퍼스널 컴퓨터니까 이제 집에 한 대씩 들여놔. 그쵸? 그래서 그 커진 시장을 애플이 많이 잡은 거지. 뭐 애플이 다 잡아먹진 않았지만 애플이 초창기에 엄청 장사 잘했고, 그 다음에 IBM 따라오고, 뭐, 그러면 델 따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커진 거지. 그쵸? 그래, 이렇게 커진 시장을 애플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이 5 세력을 보는 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읽어야 된다. 그 변화는 3가지 변화가 있다. 그래서 뭐, what 차원, how 차원, who 차원. 3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동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야 되는지 이걸 분석하는 것을 포터의 동태적 산업구조 분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건 기본반에서 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제가 더 할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해드릴게요. 여기 좀 더 할 게 있는데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요거를 넣어서 해드릴게요. 이제 공란을 좀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 환경 분석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원이 강점이 약점이냐 분석하는 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의 구조, 조직의 문화, 조직의 자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나 조직 문화, 조직 자원이 나의 강점, 약점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얘네들은 나중에 어디 가서 조직행위론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저거만 두시고 오늘은 자원만 얘기하는데,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도 원래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3개로 늘려서 하면은 재무자원, 인적자원, 물적 자원, 이렇게 3가지로 늘릴 수도 있어요.
원래는 두 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경제학 가시면 이제 경영학만 시험 볼 건데 경제학에 보면은 생산 요소라는 걸 배워요. 생산할 때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이건 이론적 학문이니까 이건 이론적 학문이고 이건 실용적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뭐하고 뭐냐면은 노동과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결합돼서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경제학은 가정하고 이 자본이 농사를 질 때는 토지하고 같은 말이고요. 또는 기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 또는 사람과 토지, 사람과 자본이 어우러서 이제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이렇게 고정비가 많이 드는 이런 산업을 우리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해요. 자본 집약 산업 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뭐냐면 노동과 자본 결합으로 제품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여기가 90% 여기가 10 여기는 10, 90 이럴 수도 있잖아요. 5대 5가 아니라. 그럼 여기를 노동 집약이라고 부르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드는 이런 게 많은 게 고정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인건비는 되게 변동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과 자본 두 가지만 얘기하니까 사실은 얘하고 얘만 얘기하면 돼.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뭐 이게 재무 가지고 이걸 원래는 다 살 수 있으니까 얘만 얘기해도 돼. 돈만 많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성격이 달라서 세 개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영학은 이론적 학문이 아니라서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강점화하는 게 목표예요. 강점. 그럼 강점화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잘 믹스해야 강점이 오느냐 그런 얘기인데 대답은 창조적 적합성을 발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강점이 될까? 대답을 재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많으면 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죠? 당연히 많으면 이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많으면 이긴다라고 해서 결론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그냥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로 끝나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이겨서 더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져서 항상 져서 더 없어지게 되고 그럼 세상은 그냥 양극화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제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다가 양의 문제를 개입시키지 말고 일단은 양은 주어졌다 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그때 대답이 창조 적합성을 발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창조 적합성은 반대말이 그냥 적합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적합성은 그 말로 그냥 잘 적응하는 정도의 적합성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우면 옷을 껴입고 날씨가 더우면 옷을 약간 풀어헤치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적합성이 약간 수동적이죠. 여기는 창조 적합성은 뭐냐면 요게 붙었기 때문에 남들이 한 번도 써먹었지 않았던 나도 나 포함해서 아무도 한 번도 써먹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법. 근데 이렇게 하려면 창조 적합성 하려면 스트레치 해야 된다 그래요. 스트레치. 그럼 또 스트레치 뭐냐? 스트레치는 쫙 뻗치는 거예요. 쫙 뻗치는 건데 어딜 향해서?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는 걸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별이 있다 칠게요. 여기에 별이 있고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제가 저기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저기가 목표고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 키나 리치 갖고 안 돼요. 제 손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도구도 좀 활용하고 최대한 까치발 뛰고 손도 최대한 뻗치죠. 그러면은 이 목표에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은 못해도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트레치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합격까지 남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주 정도는 만약에 이제 지난 7월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1월부터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 같은 경우는
초기 3주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뭘 파악해야 되냐면 내가 하루에 공부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루 내가 이제 집하고 학원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밥 먹고 어떤 사람은 알바도 하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절대 공부량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절대 공부 시간이 5시간이다, 3시간, 10시간 이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절대 공부량이 7시간이라고 칠게요. 한 3주 해봤더니 평균 7시간 정도 나와. 월화수목금 토 일요일은 잠깐 뭐 쉬거나 이렇게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하루 공부량 7시간인데 목표를 8시간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이게 아니라 목표가 8시간이 돼. 그러면 이거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예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몸이 무리가 가지 않으면 무리가 가면 뭐 근접할 수 있어도 평상시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세워. 그러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책을 갖고 들어가야 돼. 옛날 안 그래서 밥 먹으면서 책을 봐야 돼. 버스 타고 눈이 좀 나빠질 걸 감수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책을 봐야 돼. 그러면 8시간 안 되지만 7.2시간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조금은 늘어나겠지.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합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친구도 7시간은 다 확보하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붙는 건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스트레치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요. 레버리지란 말은 이제 재무 관리에서 엄청 강조할 개념인데 레버리지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지렛대라고 해석해요. 지렛대. 그래서 지렛대는요. 이게 시소가 있으면 이쪽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시소잖아요. 근데 시소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요. 내려가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지렛대는 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쪽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양이 훨씬 길죠. 그렇죠? 만약에 내려가는 걸 투입이라 할게요. 투입. 근데 산출이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런다. 우리 원래 레버리지 효과는 여기다가 무거운 거 놓고 이걸 이쪽으로 내려가고 일로 올리는 거잖아요. 원래 레버리지는 이 길이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 공부는요. 투입량은 같아도 산출량이 분명히 높을 수 있어요. 이거는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노동은 거의 정직합니다. 한 만큼 나오지만 이 머리 쓰는 거는요. 진짜 효율적으로 하시면은 똑같은 시간을 써도 나오는 건 2~3배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아까 복습 요령도 그거예요. 복습도 남들 3시간에 할 복습을 나는 10분 만에 하면 그거 갖고 얼마나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량을 늘려라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공부는 최대한 하지만 똑같은 공부를 해도 효과가 높게끔 해라. 그게 전략이에요. 공부 전략. 오늘 전략을 잘 들어두시면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것도 목표 자체를 아예 어려운 목표로 딱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시면 뭔가 요 차이 때문에 된다. 제가 예전에 재수할 때 그 국사 공부를요. 그땐 국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사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 않겠다. 나는 버스에서만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수할 때니까 어느 정도 아는 거고 또 재수할 때 선생님이 훨씬 좋더라고. 너무 잘 해줘가 그걸 정리를 잘해갖고 A4 용지를 접으면 8등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한 줄로 해갖고 그걸 만들어서 1년 동안 버스에서만 봤거든요. 진짜 한 번도 책상에서 국사를 공부한 적이 없어. 근데 그거 갖고 거의 만점인가 한 문제가 틀렸어요. 그렇게 나오더라. 그냥 목표를 세운 거야, 내가 목표를. 난 국사는 그냥 이걸로만 하겠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스트레치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요 뒷부분은 지워야 될 것 같으니까 찍으실 분 있으면 잠깐 찍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전략 수립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 자, 기업 전략은 어디로?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였었고, 사업부 전략은 어떻게?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앞 시간에 했고요. 여기로 넘어와서 어디로 하는 게 좋겠냐? 이게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가 성장, 공격 전략이라는 게 있고, 하나가 유지 전략, 하나가 방어, 축소 전략. 이렇게 전략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전략이 결국은 방향 결정이다. 이걸 이해하시니 좋은데, 이게 왜 방향 결정이냐 하시면은, 자, 성장 공격 전략은요, 이게 본사라고 칠게요. 하얀 동그라미가. 본사가 이렇게 외부로 뻗쳐나오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성장 공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성장 공격 전략이고, 반면에 그럼 축소 방어 전략은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몸집이 줄어드는 게 축소 방어 전략이. 하얀 게 노란 게 되는 거죠. 여기도 노란 거 해도 되겠네요. 하얀 게 노란 게 되는 거. 근데 반면에 유지 전략은 회사가 이렇게 있고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큰 틀은 놔두고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뭐 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유지 전략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스트럭처, 구조를 바꾼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구조 조정 이렇게 해석하면, 구조조정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조조정을 사람 자르는 거로 이해해. 그쵸? 구조조정에 사람 자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스트럭처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스트럭처를 바꾸는 것이지 사람 자르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방어 축소 전략 얘기를 먼저 할 건데, 방어 축소 전략은 주로 이제 회사를 이렇게 줄이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용어로 매각이 있고요. 우선 요거를 잘라서 요만큼을 매각, 없어지죠. 비슷한 용어로 분사가 있어요. 분사는 영어로 하면 스핀오프 아니면 스핀아웃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까지는 다 같은 말인데 이 분사는 회사를 쪼갠다는 뜻이에요. 회사를 쪼갠다. 분사. 근데 이게 이렇게 쪼갤 거거든요. 근데 얘랑 뭐가 다르냐면, 쪼갰지만 이거는 그냥 내회사예요. 아직도. 쪼갰지만 내회사예요. 매각은 쪼개놓고 매각하면 캐시가 들어오는 거고, 분사는 그냥 회사만 쪼개진 거지. 그죠? 그때 이제 깊게 들어가면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이런 분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실무적 얘기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쪼갠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를 영어로 디베스티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디베스티처는 여기까지만 영어를 쓰면은 divest 아니면 divest 한 단어인데, 이 divest는 반대말이 invest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nvest는 안으로 이게 던지다예요. 안으로 던지다. 그러니까 그 돈은 밖으로 나가지만 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 나이는 반대말이에요. 반대로 던지다. 예, 반대편으로 던지다. 그러면 몸집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좀 비슷한 개념. 그렇게 하시고, 이 꼭대기의 성장 공격 전략은 목표가 뭐냐? 그러면 목표는 마켓쉐어 극대화 아니면 세일즈 극대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켓쉐어는 시장 점유율을 표현하는 영어인데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매출 극대화, 세일즈 극대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극대화 시키는 거를 신문에서는 외형을 키운다라고 해요. 외형 키운다는 걸 몸집이 커진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몸집이 커지는 걸 왜 목표로 하냐면 싸워서 이기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동물들이 싸울 때 싸우기 직전까지 뭐 하냐면, 야, 내가 너보다 커.
나한테 덤비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크다는 걸, 우람한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작새 같은 경우는 뒤에 깃을 쫙 펼치고요. 코브라 같은 거는 딱 세워가지고 딱 내가 더 위에서 내려다 보려고 막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커. 나랑 덤비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위협하고자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외형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둘 다 관심이 그럼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 누구? 요거는 경쟁자를 봐야 돼. 경쟁자로부터 뺏어와야 되는 거고 이건 소비자 봐야 돼. 소비자가 잘 사줘야 돼. 또는 비싸게 사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자나 소비자 대상으로 활동을 해야 그것이 이제 목표가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목표가 어디 있냐면 이익극대화에 있어요. 이윤극대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윤을 높이겠다는 뜻은 관심이 내부에 있다는 얘기, 외부에 있다는 얘기. 내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회계학을 배우면 손익계산서에 가시면 기본 구조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입니다. 요 수익하고 매출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세일즈. 그런데 이 아래쪽은요. 수익 높이는 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수익입니다. 수익. 여기 있으니까 수익 높이는 쪽에 관심이 아니고 이익 높이는 게 관심이. 이익 높이는 게. 응? 그러면 얘가 유지된 채 이익 높이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비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비용 낮추는 건 관심이 어디 있는 거다? 내부 얘기다 이거지. 우리가 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기세를 아껴야 된다. 홀수계만 켜. 사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인건비를 줄여라. 그쵸? 알바를 써.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게 다 내부 얘기죠. 그래서 전략은요, 또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크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는 건데, 하나는 아주 성장 공격 외부 관심과인데 이건 적극적 전략이 있고, 하나는 유지 방어 축소 소극적 전략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크게 자르면. 그러면 시험에 어디가 잘 나올까요? 아까 제가 기업의 수명은 유한하다고 해요? 무한하다고 해요? 무한하다. 계속 수명이 무한히 연장되려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해. 그쵸? 이쪽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시험은 이쪽에 나오는 거고, 여기는 주로 이제 면접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묻는 이슈다. 면접은 요즘 이슈를 얘기하는, 요즘 경기는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되는 건데, 시험용으로는 위가 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유지, 축소, 방어 전략은 조 설명으로 끝내고 성장 전략만 다시 더 들어가 볼게요. 성장 전략만. 자, 그 중에서 뭘 할 거냐면 성장 공격 전략의 절차, 순서 얘기해요. 순서. 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개별 기업이 수직적 통합 하고 다각화, 요 순서를 먼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이 꽤 길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완전히 완결 짓기 전에 중간에 한번 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쉬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수익적 통합이 뭐냐? 앞 시간에 잠깐 소개가 됐는데, 수익적 통합은 원재료 공급, 제조, 판매, 이 흐름을 우리는 수직적 관계라고 불러요. 수직 관계. 여기서 통합을 추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조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합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었다. 이거를 수직 통합 중에 전방 통합이라고 불러요. 전방 통합. 반면에 이 제조회사가 이쪽을 통합해서 이걸 내 회사로 이렇게 내 회사로 만들었다. 요거를 후방 통합이라 불러요. 그럼 이제 수직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수평은 상관없지만 수직은 어디가 앞이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가 앞이다? 그러니까 소비자 있는 자리가 앞이에요. 저쪽 방이 전방이. 전방, 후방.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전방 연관성, 후방 연관성 이런 말을 얘기하는데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전방, 후방. 되게 중요한 용어고, 또 시험 보다 보면 수직을 전방, 후방, 앞뒤로 설명하는 책도 있지만 위아래로 수직이니까 상류, 하류로 설명한 그런 문제도 나와요.
어디가 상류고 어디가 하류인지를 나중에 할 때 그 생산관리 가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진작만 하세요. 어디가 상류 같으세요? 상류 하류로 구분하면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흘러가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류 하류. 그러니까 일단 시험 보다 보면 수직적인 걸 표현할 때 전방 후방 설명하는 책도 있고 상류 하류 설명하는 책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수익적 통합을 이해하려면 그 반대 개념을 딱 꺼내놓고 이걸 비교하는 게 좋은데 요거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아웃소싱이라는 거예요. 아웃소싱은 그냥 외주 아니면 외부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적 통합은 내부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내부화. 자, 그래 놓고 그럼 이 내부화 외부화의 장단점이 뭐냐? 요거의 장단점이 요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선 내부화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내부화라는 거 뭐냐면 통합했다고 이해하셔야 되고 또는 우리가 아는 용어 중에 M&A 합병했다 또는 인수합병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M&A. 그럼 내부화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부화죠. 얘 서로 구매 판매 관계였는데 하나로 뭉쳤다. 합쳤다. 그죠? 내부화했다. 그럼 저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은 꼭 하세요. 첫 번째가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세금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부터 해볼게요. 비용 절감이 왜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뭐 학교 앞이나 학원 앞이나 회사 앞에 혼자 원룸 얻어갖고 혼자 살면은 월세가 만약에 70만 원이라 할게요. 70만 원. 근데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 얘랑 그냥 그 방 하나를 공유하기로 하고 세금을 반씩 내기로 했다. 그러면 35를 일단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합치면 여러 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죠? 어떤 뭐 지역적인 면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사람도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세금이 절감되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딱 경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회계 재무도 해야 되잖아요. 회계에서 파생해서 세법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따로 할 수는 없어서 경영 안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세금이요 크게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우선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직접세가 뭐고 간접세가 뭐냐? 직접세는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랑 납부하는 자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같은 사람.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면 직접세가 되고 간접세는 부담하는 자랑 납부하는 자가 다르면 간접세가 되는 거예요. 이 직접세 얘가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있고요. 간접세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있는데 그 법인세나 소득세는 어떤 특징이냐면 법인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거를 자진 신고하면서 납부합니다. 자기 돈을 내는 거예요. 내 돈 갖고 부담하면서 내가 내는 거예요. 신고 납부. 소득세도 마찬가지. 부가가치세는 왜 간접세라고 하냐면 한번 보세요. 구조를. 자,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원가 100원짜리를 그냥 100원, 그러니까 원가는 한 80원밖에 안 되는데 100원에 판다고 칠게요. 자, 100원에 팝니다. 이렇게 생긴 걸 팔아요. 그럼 얘가 얼마 주냐면 110원을 줍니다. 부가세가 있는 세상에서는. 그럼 110원 중에 받아서 100원은 내가 챙기고 10원은 어디다 내죠? 10원은 국가에다 내죠. 국가. 이게 부가세죠. 그러면 이 10원 누구 거냐면 이 사람 거예요. 그러면 부담하는 자랑 납부하는 자가 다르죠. 이 사람이 신고 납부하고 이 사람이 부담하죠. 간접세죠. 여기다 한 단계 더 가볼게요.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니면 사람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요게 요렇게 했어요. 이게 부가가치, 가치가 높아졌어요. 요걸 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150원 정도 됐어. 가치가. 그러면 50원이 부가가치가 된 거예요. 가치가 50원 높아진 거예요. 150원짜리를 팔면 이 사람 얼마 주죠? 165원을 줍니다. 15원 합쳐갖고. 그러면 150원은 이 사람이 갖고
15원은 국가에다 내죠. 이게 부가세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쪽 시험에 가끔 나와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건데 부가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이 15라는 돈은 누구 거죠? 이 사람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최종 소비자라고 하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요. 그런데 부담하는 자랑 납부한 자 일단 다르죠. 간접세고, 두 번째는 자, 이제 실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라에다 돈을 낼 때 15원을 낼까요? 아니면 5원을 낼까요? 그게 이제 부가세 구조인데요. 이 사람은 5원만 냅니다. 왜냐하면 벌써 10원을 미리 냈잖아요. 맞죠? 10원 미리 냈잖아. 내 돈을. 원래 이 사람이 다 내야 돼. 15를.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거를 내가 먼저 10 내고 15를 걷었으니 5는 추가로 내고 10은 내가 안 내도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매출세액, 내가 매출해서 생긴 세액이 15인데 거기다 매입세액, 내가 매입할 때 낸 세가 10이에요. 그럼 빼서 5는 납부세액이 돼요. 납부세액. 이게 부가세 구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갖고 납부세액이 나오고 이거를 신고하는데, 그러면 이제 세금이 전락된다 이거는요, 원래는 이쪽 얘기인데 이쪽도 어느 정도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이쪽 먼저 설명이 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여기는 어떤 뜻이 되냐면 보시면 이게 나예요. 우리 회사예요. 그러면 부가세 세상에서는 내가 먼저 돈이 나가고 먼저 10원이 나가고 나중에 15원이 들어와서 그 중에 10원은 먼저 낸 거 메꾸고 5원만 내잖아요. 그러면 돈이 캐시플로우로 치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와서 메꿔집니다. 그쵸? 그러면 어차피 내 돈 아니고 남의 거 갖고 하긴 하는 거지만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면 그 돈, 그 쓰임새, 아니면 재무관리 얘기하면 그 자본의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시면 불리한 거예요. 그죠? 내 돈 먼저 내주고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 못 하잖아요. 나중에 받아서 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언제 이걸 내가 1월 달에 이 거래를 쭉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큰 회사들은 2월 달에 이걸 신고해야 돼. 그죠? 2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달 후에 메꿔지는 거고, 작은 회사는 부가세 신고 6개월에 한 번 하거나 아주 작은 회사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열심히 나가고 들어오는 건 나중에 메꿔진다. 그죠? 그런 단점이 있는데, 거꾸로 보세요. 이거를 한 회사로 합쳤어, 이렇게. 그러니까 후방 결합을 했어. 후방 통합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같은 내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이게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잖아. 그럼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안 내잖아. 이게 없어지고 이번에는 먼저 걷은 다음에 나중에 냅니다. 나중에 언제? 다음 달에 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다 매출해서 돈 받아놓고 다음 달 2월에 한 10일쯤에 납부하면서 신고하면 납부하면 된다고. 그러면 한 달 쓰는 게 뭐 대단하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매출 한 300조 정도 되는데 300조를 12로 나누면 한 달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30조를 한 달을 남의 돈을 공짜로 쓰면 그 이자가 요즘에 그냥 한 3% 4%밖에 안 되지만 10%라 하면 한 달에 얼마쯤 생기는 꼴이나 마찬가지? 30조 이자가? 한 달 이자가 1%라 칠게, 1%. 그럼 한 3천억 정도 나오나? 한 달에 3천억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세금이 줄긴 줄지. 세금 납부 자체를 이연해도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지. 예전에는 먼저 냈는데, 먼저 돈이 나가고 나중에 들어왔는데, 합치면 먼저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나간다.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나간다. 그것만 해도 혜택이야. 그런데 그 얘기는 진짜 세 발의 피고, 이게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법인세, 소득세는 누진세라고 해요, 누진세. 누진세는 또 뭐냐면,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고,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은 거예요. 누진세. 대충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칠게요. 이익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세율도 높아. 이거를 피하고 싶어.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세율이 높아. 어떻게 한다? 손실이 많이 나는 회사하고 합병을 해. 예? 손실이 많아서 합병하면 합병한 이후에 이 당기순이익은 0에 근접하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매우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합병하는 동기 중에 나중에 재무관리가 하겠지만 합병 동기 중에 가장 바람직한 건 기업가치 극대화 목표인데 두 번째 목표가 그 세금 절감 목표가 있어요. 합병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런 목표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떤 분들은 M&A는 결국 결혼하는 거와 똑같아요. 남녀가 결혼하는 거 똑같은데 세금 아끼려고 결혼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친한 친구끼리, 동성애 친구끼리 뭐 원룸 반씩 쓰는 건 그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는데 기업은요. 이런 어떤 그 합병을 실제 합병하지 말고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많은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고, 그러니까 회계를 우리가 나중에 배워보시면 회계는 조작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럼 손실 많은 회사를 만들 수 있어. 회계학적으로. 그리고 합병을 해. 그러면 이제 올해 보고하면 세금 거의 안 나오잖아요. 내년 1월 1일 날 바로 분할해. 그러니까 12월 30일 합병해서 그거 보고해서 세금 처리하고 1월 1일 날 분할해버려. 그리고 내년도는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돼. 또 하나 만들어도 되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병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세금 절감 목적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부가가치세는요. 역진적이라고 하는데 역진적이란 말은 원래는 여는 균등세입니다. 아시겠지만 균등세. 그러니까 세율이 다 10%로 균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10%를 내는데 왜 얘를 역진적이라 하냐면 우리가 세율을 누진적으로 한 이유가 뭐다? 이거는 양극화 해소예요. 빈익빈 부익부 해소. 다시 말해서 그 국가가 존재한 목적이 뭐다? 부자들한테 좀 돈을 좀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서 양극화 해소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세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얘는 모든 사람에게 10%의 세금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엄청난 부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뭐 이재용 씨 같은 부자가 자동차 한 대 사면 자동차가 뭐 1억짜리 샀다 칠게 1억짜리 사면 부가세가 1,000만 원인데 그 부담돼요, 안 돼요?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민이 만약에 뭐 자동차 사면서 세금을 1,000만 원 내야 된다면 그 서민한테는 되게 큰 부담이지. 몇 년 정도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부자들은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이, 특히 이제 생필품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면세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생필품은. 근데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 똑같은 양의 소비를 하는데 그 세금 부담 액수는 똑같지만 그 부담하는 정도는 개인적인 부담은 훨씬 높기 때문에 누진의 반대말로 역진적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가 이제 경영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장점 두 가지 됐고요. 단점 뭐가 있어요? 합치면 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막 결혼해도 그렇고 친한 친구, 동성애 친구끼리 같이 들어가서 공유해도 힘들 때가 많아. 뭐가 있을까, 단점이? 첫 번째가 이제 융화가 어렵다는 거죠. 융화가 어렵다 아니면 안 된다까지 해도 됩니다. 결혼 같은 경우도 원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서로 사랑하는데 사귈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쓰고 또 좋은 모습만 골라서 봐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이제 뿅뿅해갖고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동안 이제 감췄던 거. 일부러 감춘 건 아니더라도 드러나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새벽형 인간이 있어서 아침부터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있어서 아침에 피곤하고 저녁 때 말끔하고, 어떤 사람은 또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어떤 시원한 거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다고. 그런 게 초반에 잘 안 맞아서 결혼 초반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극복하면, 우리가 조직에서 배웁니다. 조직에 갈등 배우잖아요. 극복하고 나면 좋은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만 갈등이 해소가 안 되면 갈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기업도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우리은행이라는 은행이 예전에 IMF 때 고전에 상업은행, 한일은행 이런 은행도 있다 합쳐진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내부에 가보면 아직도 구한일파, 구상업파가 있어가지고 저쪽이가 이사 올라가려고 막 끌어내리고 막 하고 막 경쟁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세력화 다 있고. 근데 그런 게 남아있으면 어렵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소싱 외주 외부와의 장단점이 뭐냐 그러면 얘는 그냥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단점이 장점이다. 여기 장점이 단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 융화의 필요성이 없다. 융화에 대한 부담이 없다. 단점, 비용이 높다. 세금이 높다. 하시고 나서 단점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추가된 단점 뭐냐면 잠재 경쟁자가 양성될 수도 있다. 양성이란 말은 딱 맞는 말인데 딱 맞는 말은 아닌데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잠재 경쟁자가 양성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키 예를 많이 듭니다. 나이키는 그 기업의 모든 기능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를 합니다. 나머지를. 그러면 직접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R&D하고 연구개발하고 판매는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를 아웃소싱 하는데 그 제조를 과거에는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했었어요. 하청도죠. 그 하청을 받아 갖고 이제 납품을 했는데 그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나이키가 요구하는 수준의 그 퀄리티의 신발을 만들어서 납품하다 보면 실력이 오르잖아요. 실력이 오르면 어떤 생각하죠? 독립하고 싶다고. 그죠? 나 신발 잘 만드니까 내 브랜드 만들어서 팔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웃소싱 하청받은 회사는 수익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지. 그죠? 왜냐하면 너는 단순 작업만 반복하면 되니까 넌 뭐 마케팅에 대한 위험도 없고 하니까 아주 적절한 보상밖에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낮은데 내가 만약에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 퀄리티는 뭐 나이키 만들 정도니까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걔네들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직접 만드나요? 애플은 공장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쵸? 옛날에 누구지? 그 트럼프 전에 오바마가 애플 사장한테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냥 이런저에 거절했어요. 왜 하냐? 안 한다. 그러니까 애플 공장은 어디가 있어요? 대만하고 중국에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 아웃소싱 받아서 그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적 통합과 아웃소싱의 장단점을 하나씩 더 소개하는데, 자, 장점이 뭐냐면 통제력이 높다. 단점이 뭐냐면은 유연성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웃소싱은 단점이 통제력이 낮고 장점은 유연성이 높아요. 뭐 통제력 높다, 유연성 낮다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이건 내 회사니까 내가 막 지시한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얘는 내 회사가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딴 데서 못 사고 딴 데하고는 거래도 못 하고 미우나 고우나 얘한테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유연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 장점은 마음에 들지만 단점이 마음에 걸리고 이 장점이 마음에 들지만 단점이 걸려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가 좀 꺼려진다. 그러면은 요 둘의 중간 성격인 준통합이라는 개념도 있다. 그래 준통합이 이렇게 3개 정도 있다. 이렇게 3개. 3개 정도 있다. 완전 통합이 아니라 준통합.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조인트 벤처 형태의 수직적 통합 이런 용어가 있고요. 줄여서 수직 통합. 두 번째는 주식의 상호 보유가 수반된 장기 계약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장기 계약.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 순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통점은 얘랑 얘는 다 수익적 통합으로 끝나고 얘랑 얘는 장기 계약으로 끝나고 그죠? 그래서 위에 2개 묶을 수 있고 아래 2개 묶을 수 있고 요게 2개가 장기 계약이면 얘는 장기 계약일까요? 단기 계약일까요? 이건 단기 계약으로 봐야 돼요. 그때 계약하는 거예요. 이건 단기 계약이에요. 그래야 얘보다 더 통제력이 낮고 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 이제 조인트 벤처 뭐냐? 조인트 벤처는 좀 이따 할 건데 요거는 50% 내외를 지배하는 정도의 M&A는 100% 매수하는 게 M&A예요.
100% 매수. 100% 지배. 근데 조인트 벤처는 조인하는 거예요. 조인. 5대5 정도. 그러니까 내가 50% 지분율을 갖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얘보다 통제력이 당연히 낮죠. 유연성은 당연히 높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두 장기계약 중에 주식을 상호 보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주식을 제가 사고 제 주식을 내가 사고 서로 상호 교환한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피를 섞었다. 우리는 뭐 피 섞은 형제다.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얘보다는 더 좀 통제력이 높고 얘보다는 유연성은 낮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준통합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서 정의를 묻기보다는 그냥 순서를 물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반에서 안 했던 걸 제가 해드릴 건데 뭐냐면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비용 이론. 그러니까 저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개념인데 원래 이것도 경제학에서 차용한 개념인데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거래 비용 이론은 뭐냐면 이 거래 비용과 관리 비용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수익 통합을 할 거냐 아웃소싱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걸 말하는데 이 거래 비용 이론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make or buy decision making 이렇게 쓰는 용어예요. make or buy인데 make는 뭐냐면 이건 제조 길게 쓰면 직접 제조 buy는 뭐냐면 구매 길게 쓰면 외부 구매입니다. 그럼 이제 요건 뭐랑 같은 거냐면 요거는 수식적 통합 요건 뭐랑 같은 거냐 이거는 아웃소싱 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 숨어진 말은 뭐냐면 원재료를 직접 제조할 거냐 또는 외부 구매할 거냐. 직접 제조하면 수익적 통합, 외부 구매하면 아웃소싱 이거잖아요. 뭐가 유리하냐? 거래 비용과 관리 비용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거래 비용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거래 비용은 아웃소싱 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관리 비용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수직적 통합을 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크면 어떻게 되죠? 거래 비용이 크면? 그러면 수직 통합을 하는 게 유리해. 만약에 얘가 크면 아웃소싱 하는 게 유리해. 이거를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래 비용 이론. 근데 그 거래 비용은 그러면 언제 생기냐? 그러면 되게 불완전 시장일 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완전 시장. 그럼 또 불완전 시장은 뭐냐? 완전 시장의 반대말인데 완전 시장, 불완전 시장은 어디 가서 배우냐면 원래는 경제학에서도 배우지만 재무관리할 때 제가 해드릴 거거든요.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불완전 시장의 예를 들면 좋아요. 뭐냐면 독점이나 과점이에요. 불완전 시장이 독점 과점이에요. 그 완전 시장은 요 반대말이 완전 시장인데 완전 시장은 그냥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면 공급자도 많고 수요자도 많아. 그죠? 그래서 나 혼자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어. 그냥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냥 따르는 이때는 가격 수용자가 되는 상황이 돼요. 내가 가격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원 오브 댐인데 시장 결정된 걸 따르는 쪽이라고 여기는 수동적으로. 근데 여기는 독점 과점이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가격 결정자가 돼 있든. 이 가격 갖고 네가 살렘 사고 말렘 마. 너 말고도 팔 때 많어. 이런 거죠. 아까 히토류 같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사면 그 비용이 어떻겠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응? 원유도 비싸. 요즘에 원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 세계 뭐 산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랍 쪽이잖아요. 오페크 쪽. 걔네들이 기구를 그것도 이제 다음 배우는데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이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지네들이 올려. 고지를 해. 1월 달부터 뭐 언제는 얼마 이렇게 해버린다고. 자, 그러면 얘가 워낙 비싸지기 때문에 그때는 일로 수익 도망가는 게 좋겠고, 요때는 관리 비용은 언제 생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관리의 비효율
입니다. 관리 비효율.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하면은 비대지잖아요. 그 비대지면은 낭비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작으면요,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낭비 거의 없는데, 대기업 가시면요, 특히 공무원 같은 세계 보시면 저 구석에 가서 자도 잘 몰라요. 그렇죠? 너무나 큰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낭비가 많다고. 그러니까 비효율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 요거에 3가지가 있고요. 또 요거에 3가지가 있어. 근데 요건 제가 오늘은 안 하고 유인물로 나눠드리든지 문제풀이를 해서 제가 나눠드릴게. 근데 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존재, 세금. 세금이 존재하면은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가 돼. 그죠?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거래 비용이 됩니다. 세금도.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런 걸 다 반영해서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는 게 좋겠죠? 여기 잠깐 쉬었다가 잠깐만 좀 더 할까? 좀 더 할게요. 좀 더 하고 싶게. 자, 그러면 이제 다각화를 조금 하다가 쉴게요. 다각화를. 수익적 통합 끝냈고 다각화. 다각화는요. 우선 정의가 뭐냐면 신제품 가지고 신시장 들어가서 성장을 추구하는 거다. 잠깐만, 지금 시간이 쉬고 나면 우리가 1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잠깐 쉬는 게 낫겠다. 그죠? 잠깐